그래서 세부적인 초점은 이런 것을 좀 일상생활에 응용하는 그런 거를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기에는 창의적인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러니까 의식심리학에서 시사하는 서양의 어떤 논리적인 특징, 동양의 어떤 또 접근 방식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우리가 인간의 잠재 능력을 높이고 창의적 사고를 좀 더 증진시킬 방법이 있겠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인관계의 역량을 높이는,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 부분, 이런 거의 원인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개선하고, 그럼으로써 대인관계적인 능력을 높이는 좀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행동에 대해서입니다. 남녀의 어떤 성적인 본능, 생리적인 측면, 그런 것이 심리사회적으로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및 실생활에서의 적응의 측면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초점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종래 이제 보통 심리학 결혼책이나 그런 데에서 소개한 내용보다도 본 강좌에서는 이런 내용을 훨씬 더 많은 양을 다루고 실제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첨단적인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아무래도 스트레스 시대라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만연되어 있고 이로 인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그런 피해, 그런 것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현대와 같은 스트레스 많은 시대에서는 그 폐해를 줄이고 심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떤 심리적인 고민이나 심리적인 여러 가지 행동 문제, 전통적인 심리 적응 측면의 그런 문제를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하고 해결하는 방법, 심리사회적 방법, 또 힐링 명상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주제는 이와 같이 의식심리학적인 내용과 힐링 명상의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사실 이 두 가지가 서로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심리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의 변화, 의식의 상태의 변화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심리학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서양보다는 동양 사람들의 전통적인 그런 명상법, 정신수양법들,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목표로 해서 발전된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심리학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동양의 그런 어떻게 보면 신비스러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그 전통적인 정신수양법 또는 명상법, 또는 명상법을 통한 힐링의 효과, 이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저희 강좌에서의 특징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스스로 좀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기가 이제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가급적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서는 자기 이해를 높임으로써 그걸 기반으로 해서 타인을 좀 더 이해하고 대인관계라든가 자신의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주별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3주에는 동서양의 어떤 사고 방식,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패러다임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거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통 이제 분석하고 논리를 따지는 그런 서양적인 패러다임보다도 동양에서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이고, 총체적인 정보 처리라는 것은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어떤 계열적으로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처리하는 컴퓨터식의 처리 방식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정보 처리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이제 동양적인 접근 방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좀 높임으로써
창의적 사고가 좀 증진될 것이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파트에서는 대인관계 증진법, 사회 불안, 여러 사람들하고 있을 때 불안을 많이 느끼고 그것 때문에 같이 어울리고 적응하는데 어려운, 실생활에서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대인관계를 극복하는 방법. 최근에 이제 번역서로서 뭐 관계 수업이다, 또는 함께 지내기 힘든 성격이다, 이런 제목의 책들이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부에서는 좀 자기 이해를 높이고, 높이는 방법, 자기 이해를 높여서 어떤, 예를 들면 자기 분석,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 감정, 욕망, 또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분석하는, 자기 내면의 마음을 많이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자기 분석, 그 다음에 또 꿈 분석, 이런 것은 전부 다 심층 심리적인, 또는 프로이드의 그 정신 역동적인 접근과 관련되겠고, 이것은 이제 서양의 프로이드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인간의 자기 심층 심리, 내면의 본성을 탐구하는데 또 사용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들을 통합적으로 소개해서 자신의 그 마음의 밑바닥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의 행동에 저변에 깔려 있는 자기 밑에 있는 어떤 욕망이다, 자기 어떤 근본적인 인생관이다,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대인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방법은 우리가 이제 생각 바꾸기라고 해서 전문적으로는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거하고 어떤 행동을 이제 방식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을 통해서 어떤 각도에서 보던 것을 또 의외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또 힘든 것이 또 귀찮게, 힘들지 않게 견뎌낼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바꾸기, 쉽게 말해서 이런 걸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 분석, 어떤 명상을 통해서 자기 심층 심리, 그런 것을 또 파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양 전통적인 정신수양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런 무의식의 탐구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심층적인 인간의 본성까지 그거를 지향한다고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철저한 자기 내면의 영성적인 측면을 탐구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중복됩니다만은 무의식을 탐구하는 거, 뭐 프로이드의 방식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유연상과 꿈, 자유연상을 해서 자기 내면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쭉 줄줄이 파고 들어가고, 그것을 이제 곰곰이 통찰하다 보면은 자기 내면의 어떤 핵심 감정, 중요한 어떤 컴플렉스 같은 그런 감정의 응어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 방법들은 아주 별개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서로 좀 엉켜 있고 서로 관련성이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완만하게 돌아서 천천히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아주 급하게 단축 코스, 최단 코스로, 그것이 아무리 경사가 급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게 추구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목표인 거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접근 방법, 이런 거를 이제 그 맛을 보고 그 요령을 감을 잡게 되면은 각자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취사 선택 또는 그걸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자신의 내면의 의식 상태의 변화, 그런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의식 상태랑 좀 관련된 것을 또 살펴보면은 뭐 신체 리듬,
자신의 생체 리듬이 주기가 있죠. 그런 것이 인간의 의식 상태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수면, 잠잘 때 수면의 그 순환성과 잠들 때의 그것이 의식 상태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뭐 그 밖에 잠잘 때 우리가 누구나 겪는 거죠. 꿈 현상 이런 것을 좀 고찰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면 현상, 이런 재반 의식 상태의 변화를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성행동,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이 이제 아무래도 현대 사회의 갈등에 여러 개인적인 갈등, 남녀 간의 갈등에 있어서 이제 그 원인이 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이해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성행동의 심리학을 다룸으로써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전 단계의 사람들은 이제 결혼 전 예비 훈련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결혼한 이제 부부들은 이제 부부간의 갈등을 좀 줄이고 부부간의 행복을 좀 더 높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본능을 이해하는 거, 이 본능적인 요소거든요. 이걸 이제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종족 보존 본능, 또 하나는 개체 보존 본능. 거기서 말하는 이제 종족 보존 본능이죠. 우리가 이제 테이블 많이 보면은 요새 많이 방송되는 거 있죠. 동물의 왕국. 뭐 우리나라 방송도 그렇고 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디스커버리 방송 보면은 뭐 아프리카 또는 원시 밀림 이런 쪽에 동물들의 세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 동물들의 행동을 보면은 두 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잇감을 구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것이 이제 개체. 개체라는 뜻은 이제 자기 몸뚱이라는 뜻입니다. 내 몸뚱아리를 보존하는 본능. 그 다음에는 이제 후소애를 낳으려고 암컷, 수컷이 이제 암컷하고 싸우고 또 수컷끼리도 피나게 싸우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요소라는 거죠. 인간도 이제 동물의 하나로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의 행동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은 인간한테도 동물과 똑같이 있는 종족 보존 본능, 이것이 바로 성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본능을 발휘하면은 자손이 탄생하고, 거기서 부모의 역할이 이제 그 주제로 대두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가정을 꾸리고 이어가는 어떤 가정 문제까지 이제 우리가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까지 이어지게 되고, 아무튼 이렇게 성행동의 심리학을 다룸으로써 초기부터 성적인 본능이 어떻게 발전하고, 이것이 이성 간의 끌림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서로 결혼하게 되고 짝짓기를 하게 되고 또는 자손을 낳아서 같이 지내게 되는 그 전반적인 굉장히 좀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한번 일주 정도에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스트레스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참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생명을 위협하는 것보다는 짜증나게 하고 사소한 것들, 그런 일상생활의 짜증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참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병은 우리가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1순위는 뭐 아시다시피 암이죠. 암. 근데 암이라는 거는 전염성이 아닙니다. 전염성이 아니라는 것은 암 환자하고 우리가 악수를 했다고 해서 암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럼 암이 왜 생기는 거냐? 뭐 면역 체계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긴 한데, 굉장히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울한 그런 것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짜증을 많이 억압하는 그런 성격적인 측면, 그런 것도 많이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심리적인 갈등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 그것이 만성질환을 어떤 예방하거나 또 만성질환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거를 빨리 좀 극복할 수 있게, 물론 이제 약물 치료 같은 의학적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해소법의 실제, 스트레스 해소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요령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완 훈련도 해당되겠고, 또는 인지행동요법을 통해서 생각 바꾸기 또는 행동을 좀 바꿔보기, 또는 이제 이완 반응식 호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동양의 그 호흡 명상법인데, 이거를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허버트 벤슨 박사가 이거를 좀 현대화시켜서 자기가 이완 반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반응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이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편안하게 숫자를 세면서 또는 어떤 만트라라고 하는 소리를 반복하면서 하는 방법, 이것이 허버트 벤슨 박사의 이완 반응식 호흡법입니다. 아주 간편하면서도 효과를 많이 내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1975년대에 이완 반응이란 릴렉세이션 리스판스라는 제목으로 써보면은요, 릴렉세이션, 이완이라는 뜻이죠. 리스판스, 우리가 특정한 명상 훈련을 하면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이완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하여튼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이 책이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장각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게 있습니다. 그 밖에 액트라고 수용 전념 치료, 뭔가 많이 이제 사고방식을 바꿔서 많이 이제 인정하고 수용하고 자기가 중요시하는 행동을 하고, 이걸 액트라고 번역하면은 수용 전념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다 최신적인 어떤 심리 치료법이라고 우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 현재의 그 효과적인 그 기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폐해, 어떤 손해를 받게 되고, 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원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다음에 실습으로 자신의 스트레스가 어떤 건지, 내가 몸으로 많이 나타나는지 또는 마음으로 표출을 하는지, 이런 걸 먼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반응을 했다. 근데 그게 꼴보기 싫어서 나는 피했다.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은 회피 반응으로 대처를 많이 해오던 그 습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피해봤자 누구만 손해겠어요? 뭐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자기 때문에 피한다고 얼마나 많이 깨달을겠으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좀 토라져서 피했다고 해서 토라지게 한 감정을 일으킨 그런 원인 제공자가 뭐 이렇게 많이 크게 느끼고 바뀌겠습니까? 결국은 회피하면 자기만 손해죠. 이런 식으로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고 그거를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대처 방식을 검토하는 거, 이것도 이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이완 훈련. 여기 이완 훈련은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해주는 거죠.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식관, 호흡을 세는 허버트 벤슨 박사, 어떤 만트라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그 소리를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편안하게 깊은 상태에 들어가는 호흡 명상법도 있겠고, 그냥 근육을 이완시키는 근육 이완법도 있겠고, 또는 슐츠 박사의 자율훈련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팔다리를 따뜻하고 무겁게 만드는 거. 처음에는 이제 팔다리를 이제 무거움을 느끼게 되죠. 무거움을 느끼고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손발이 따뜻하다는 것은 우리 굉장히 스트레스가 감소된 교감신경계통이 많이 완화되고 부교감계통이 활성화되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 상태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이완 훈련을 이제 얘기하겠고요. 인지행동법은 이제 생각 바꾸기, 어떤 극단적인 논리 또는 흑백 논리라든가 잘못된 과잉 일반화라든가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사고방식을 좀 더 현실적이고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죠. 생각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궁극적으로 이 생각 자체를 가라앉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천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명상법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 심리 행동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을 이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명상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 치유의 원리와 실습, 이거는 이제 KMBSR이라 가지고, 이 MBSR은 원래는 미국의 카바진이라는 분이 이제 동양의 전통 명상법을 자기 나름대로 현대화시켜서 체계적으로 만든 방법입니다. 이것이 MBSR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판 KMBSR을 저희가 이제 한국 명상학회도 만들고, 그래서 명상도 이제 한국적인 걸 도입을 해서 그거를 가미해 가지고 카바진 방식이랑 한국 전통적인 방법을, 동양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서 같이 서로 이제 융합을 시키고, 그래서 그때는 이 MBSR이 이제 명칭이 좀 바뀌게 됩니다. 요거 M은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뜻이고, B는 그대로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법이 되는 건데, 원래 카바진의 MBSR은 M자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를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기반한 건데, 여기 M은 또 우리가 한국식으로 KMBSR 할 때는 M 자체가 메디테이션, 명상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학회 회원들이, 한국 명상학회 회원들이 이제 이걸 정립을 할 때는 MBSR 카바진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적인 명상의 모든 것도 다 포용한다. 그런 식으로 M자가, K에서 KMBSR 할 때 M자는 카바진이 말할 때 MBSR의 M자하고 이렇게 다르게 되겠습니다. 아주 총칭해서 이런 힐링 명상, 이런 힐링 명상의 원리와 실제, 그런 것을 다뤄보겠고요. 뭐 간단하게 최면 실습도 제가 지시문을 읽어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최면 상태에, 가벼운 상태에 들어가 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KMBSR 힐링 명상의 도구들은, 명상 기법들은 이렇게 가로 속에 있습니다. 1단계에는 먹기 명상, 건포도 먹기나 뭐 또는 포도가 싫은 분들은 뭐 다른 블루베리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약간 쫄깃한 거, 그런 걸 가지고 먹기 명상을 해서 눈 뜨고 뭔가 좀 약간 특수한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또 눈 뜨고 하는 거죠. 이렇게 초기 단계에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그렇게 많이 이탈되지 않은, 벗어나지 않은 눈 뜨고 하는 명상을 하다가 맨 뒤에 가서는 정자 명상이라 해가지고 명상의 최고 극치,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궁극적인 단계까지 이르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먹기 명상 한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걸음으로써 이 걸음 동작이 반복되면은 뭐든지 반복되면은 명상 상태로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걸음 동작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은 좀 편안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풀기 요가, 이제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이제 유연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호흡 명상, 그 다음에 정자 명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힐링 명상의 KMBSR의 여러 가지 명상 기법들이 소개되고 하는 요령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유형별로 소개하고 이런 심리적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최신의 심리치료법 또는 인지행동요법, 그런 것을 위주로 소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대인불안, 사람들 앞에 있으면 불안한 거, 또 공황장애, 정신적인 공황 압도돼 가지고 참 심장이 두근대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현기증이 나고 죽을 것 같은 거. 근데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응급실로 가겠죠. 응급실에 갔더니 자기는 죽을 병,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 가지고 급한 아주 놀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응급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그래 심리적인 것이다. 그 정도로 생명이 위급한 것이 아니다. 최종 종착역은 정신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그 마음 상태가 정신적인 그 공황, 극심한 동요 상태에 가게 되면은 신체적인 그런 과도한 불편감을 느끼게 돼가지고 자기가 정말 큰일 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효과 있는 인지행동적인 방법, 그거를 이제 그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도 불면증, 우울증, 이거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세상에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젊은이, 청소년, 굉장히 이런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뭐 때문에 주의 집중력의 저하, 이런 것이 이제 우울증으로 인해서 수반될 수도 있고, 또는 초등학교 남자 학생들, 남아이들 같은 경우에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 장애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정신분열증,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국제적인 그 원래 원어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그런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정신의학회에서 좀 일반인들아 좀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용어를 좀 부드럽게 바꾼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또 요새 현대사회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 학교 폭력. 최근에는 아동 학대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센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는 거. 집단 괴롭힘 참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많이 발생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집단 괴롭힘, 직장에서의 왕따, 이런 것도 좀 많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그 원인과 대책, 치료법 살펴보겠고, 또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가지고 극심한 정신적인 상처, 그런 거를 이제 받았을 때 어떤 큰 재난, 테러를 당했다든지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끔찍한 외상을 겪었을 때 생기는 심리적인, 신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효과 있는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룸으로써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스트레스와 갈등, 어려움, 행동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임상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냐. 굉장히 일상생활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일부 1, 2, 3주에는 우리가 동서양 패러다임 그거를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좀 같이 조화가 되도록 융합시켜 볼 수는 없겠느냐. 그래서 현대 사회의 우리나라에서의 그 시대의 총화는 융복합인 것 같습니다. 융합, 복합. 어떻게 보면은 서로 거리가 멀어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 그거를 좀 합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자. 개인적인 경쟁력 또는 국가적인 경쟁력을 높이자. 그것이 요새 좀 시대적인 사회적인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점이에요. 어떤 색안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 접근 방식을 만약에 통합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는 창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능력, 분석하고 종래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런 거 말고도 총체적인 정보 처리 능력, 쉽게 말하면 직관 능력이 그 결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관력을 많이 높일 수 있다면 요새 아마 어저께인가요? 우리가 국내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또 관심을 끈 그 주제가 뭡니까? 텔레비하고 신문에 많이 나오는 주제가 이세돌 구단하고 구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글 회사의 그 알파고라는 AI 인공지능 컴퓨터와 대결을 한 거 아닙니까요? 그래가지고 3번 계속 깨지다가 이제 어저께 이세돌을 이겼고, 그거는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 또 직관력, 그 직관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3번 이제 계속 지면서 이제 알파고의 그런 어떤 약점을 좀 감을 잡고 자기 어떤 마음속에 떠오르는 직관력, 어떤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라는 그 우수한 컴퓨터가 이제 아주 무너졌다는 거죠. 바둑의 가장 바둑도를 잡으면 18급입니다. 18급. 그 아마추어에서 가장 밑에 단계죠. 그래가지고 신문에 난 것만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자기 의표를 찔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랑 익숙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이세돌이 나오니까 이 컴퓨터가 아마 마비됐는지 어떤 맹점 회로에가 뭔가 엉켰는지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18급들이 두는 수를 계속 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고 쓸모없는 패착을 뒀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패러다임의 통합을 통해서 직관력을 양성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이세돌이 그런 그 시범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자, 세부적으로 1주에서는 첫 주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 어떤 동양에서는 총체적인 방식, 서양에서는 분석적인 방식, 이렇게 대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소개하겠고, 그 동양의 이제 특징이 뭐냐? 쉽게 말하면 역설적인 논리와 직관력이라고 할 수 있죠. 직관력은 방금 설명드렸고, 역설론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말이 안 되는 논리. 뭐 이런 표현은 동양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논리적으로 보면은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여튼 논리로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들, 이런 게 이제 동양의 전통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불교에서 화두라는 것이 있죠. 화두. 참선할 때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의문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이제 풀려고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하는 게 화두 참선법인데, 그 화두라는 게 이런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로 마음을 이제 복잡하게 얽혀 놓으면은 우리는 서양의 이런 분석적인 논리가
마비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비될 때 그 밑에 있는 총체적인 관점, 어떤 직관력이 저절로 떠오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논리를 마비시킬 필요가 있고, 논리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에서는 이렇게 동서양의 패러다임의 비교 분석 종합, 그런 거를 이제 특징을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융합적인 사고를 높이고 정신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들,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주에는 이런 어떤 내면의 어떤 그 직관이랑 관련될 수 있는 꿈을 활용하고 이거를 이해하는 방법, 또 그 밖에 직관력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이디어 창출에 해당되겠고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좀 융복합적인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좀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기분 전환, 뭐 하나를 우리가 끙끙 앓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르키메데스가 아르키메데스의 그 비중의 원리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도 그걸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 그 원리를 깨닫고 벌거벗은 채 소리 지르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는 자꾸 의식의 상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일상생활의 심리학 강좌에서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주제의 순서, 대략적인 내용, 그거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1주차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관점, 접근 방식, 이건 어떤 거냐? 그 차이는 아까도 대략 말씀드린 대로 서양은 주로 분석적이다, 이죠. 쪼개는 거예요. 동양은 분석적인 게 아니고 그거를 한 덩어리로 한꺼번에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은 쪼개는 거니까 옛날에는 서양의 학문이 아마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철학 말입니다. 철학 속에 과학, 의학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분석 쪼개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어 의학 분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 안에 뭐 신경외과, 흉부외과, 그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병원에 가면은 무지하게 쪼개지고 있죠. 이거는 서양적인 관점으로 자꾸 분석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사고방식은 분석, 쪼개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동양은 분석이 아니고 한 덩어리로 종합적으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관점 색안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옛날에 1971년도에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처음 쓴 게 바로 이런 패러다임이라는 말입니다. 토마스 쿤이, 이분이 이제 과학적 혁명, 그 패러다임 그 책을 쓰셔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패러다임을 바꿔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이제 뭔가 혁신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냐,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 이거를 알아야 내가한테 부족한 것이 뭐고 어떻게 발전할 수 해야 되겠고, 그런 거를 이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패러다임을, 우리가 동서양의 패러다임을 비교 분석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여튼 서양의 관점은 패러다임은 분석적이고 자꾸 쪼개니까 그 논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또 언어도 이 논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논리를 지배하는 게 분석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패러다임은 동양의 관점이죠. 예를 들면은 이건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몇 가지 좀 소개를 했습니다. 동양의 관점은 뭐 동양도 이제 인도하고 또 우리 극동지방이랑 다르죠. 극동지방에서는 이제 음양 이론이 있습니다. 음양. 음과 양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된다.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용어라든가 우리 관점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면 한자로는 남녀라고 그러죠. 남자와 여자. 근데 우리 전통적인 표현은 년놈이라고 하죠. 놈년이라고 안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죠. 우리 단어가 우리 한국말이 이렇게 음양사상이 밑에 깔려서 이렇게 이 사용하는 방식도 거기에 많이 영향을 준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가 뭔지? 여자가 음이거든요. 음은 들어간 거고 양은 튀어나온 거고. 이 음양이 같이 있어야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우주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우리 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보는 관점이 음양 이론, 음양의 조화를 중시하는 우리 극동지방의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동양에서의 전통 수행법을 보면은 예를 들면 서양은 오른손 문화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많이 강조하고 양적인 것을 강조하죠. 예를 들면 카바친 박사의 그 사람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의 누굽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거기서 갑자기 그 학승이라는 분 있잖아요. 돌아가신 스님. 그분의 이제 제자였는데 그리고 또 달라이 라마 그분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분이 이제 그 요가 체제법을 이제 하나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오른발이 먼저예요. 오른발 먼저. 오른쪽 부분부터 먼저 움직이라는 거죠. 이건 서양적인 논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극동지방의 수양법은 항상 왼쪽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더라도 왼쪽부터 하고 오른쪽. 우리는 이제 걸을 때도 왼발 먼저 아닙니까? 근데 아마 미국 군인들은 오른발부터 먼저 내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밑에는 이런 음양사상, 왼쪽 먼저, 음이 먼저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극동지방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 그것이 이제 단전호흡이라는 거죠. 단전호흡, 단전이라는 게 아랫배 속에 있는 거고, 이거를 단전호흡으로 해야 쉽게 말하면 도사가 될 수 있고, 도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주 변화의 원리를, 우주 변화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전호흡이 그 초기 단계인데, 단전호흡은 요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숨을 내쉬고, 내쉬는 게, 오그라드는 게 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배를 내쉬어서 배가죽이 등짝에 붙을 때까지 쫙 풍선을 오그리듯이 해서 완전히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쓱 풀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아랫배가 쭉 올라오면서 숨이 들이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내쉬어야 그 다음에 뱃속에 텅 비고 저절로 호흡이 그 속에 들어가기가 쉽게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동양의 관점은 이렇게 좀 서양하고 좀 상반되죠. 이렇게 상반된 거를 많이 알 때, 그리고 그 원리와 배경을 잘 알 때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조화라든가 융복합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총체적인 그 정보 처리 방식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하고 어떻게 연관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바지를 입을 때, 바지 입으려면 어떡합니까? 손으로 바지를 잡고,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서 그 바지 그 입구에 맞춰서 넣어야 되죠.
이거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죠. 손에 바지를 잡고 있는 그 공간 위치, 내 다리를 들어서 어떠한 공간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내가 발을 집어넣어야 바지에 딱 맞게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운해가 관장하는 총체적인 정보 처리로 가능한 겁니다. 논리적인 것이 아니죠. 말로 설명을 못해도 우리는 바지는 잘 입을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단추를 잠그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논리가 필요 없죠. 논리로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간 공간적인 그런 종합적인 정보 처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총체적인 정보 처리 방식의 결과고, 이건 우리가 많이 소홀하게 되고 있죠. 영어 단어 외우고 논리를 따지고 분석하고 오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지, 우리가 이런 거, 사실 이런 것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너무 과소평가됐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그 우방구적인 마음 또는 동양에서 강조하는 어떤 총체적인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첫 주차 강의의 학습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잠복수사라는 영화가 있더군요. 거기에 보니까 유괴된 여자아이를 찾는 데 있어서 점장이 한 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믿지 않거나 싫어하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거기 소개된 것을 보면은 실화의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점장이 그 점친 거, 지금 좀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피드백을 형사한테 줍니다. 그래가지고 형사와 이 점쟁이가 협력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죽기 전에 구출해낸 실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사회와 우리 전통은 비교적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음양 사상에 많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관력에 대해서 많이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적인 거하고 그것만 중시해서 받아들였는데, 또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동양의 전통적인 어떤 이런 직관력 양성법, 통합적인 관점,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융복합을 한다면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의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죠. 아까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두라는 게 전부 다 그 참선 수행할 때 불교에서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고, 우리나라는 화두 참선이 더 특징이라고 그러고, 남방 불교는 위파사나라를 해가지고 물론 마음챙김이라고 이제 같이 비슷하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더 중시하는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화두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3단 농법, 논리에 어긋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번역한 의식심리학 책에도 이제 중반에 나옵니다만은 3단 논법을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석가모니가 말씀하시기를 일체 모든 삼라만상의 우주의 모든 중생들, 생명체들이 불성이 있다 이거죠. 불성은 이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일단 정립됐고, 그러면 두 번째, 개 있잖아요. 멍멍개. 개는 삼라만상 일체 중생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일체 중생이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개도 삼라만상 중생에 속한다는 것이 두 번째. 그 3단계는 뭡니까? 개가 일체 중생에 속하니까, 석가모니 말씀에 의하면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3단 논법으로 하면은 결론은 뭐예요? 개도 불성이 있어야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멍멍개, 개가 불성,
응? 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조금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근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거죠. 석가모니 말씀을 3단론법으로 적용하면은 세 번째 단계는 개도 불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조주 스님이란 분이 그럼 개도 불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제자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응?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왜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것이 바로 무화두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인 논리, 우리 논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3단 논법은 틀림없는데 그거랑 어긋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서양식의 분석적인 논리, 순차적인 논리. 순차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이고 2 곱하기 3은 6이고 6 나누기 2는 3이고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 이거를 순차적인 정보 처리, 컴퓨터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또는 계열적인 순서에 따라서 정보 처리하는 계열적인 정보 처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이 깨어 있을 때 대낮에 우리 이 머리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양분 논리라는 것은 흑백 논리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양분 논리적인 방식을 가지고는 동양의 예를 들면 노자, 도덕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 1이 아니면 0과 1이 있을 때 0이 아니면 1이고 1이 아니면 0인데 이런 양분적인 논리로 노자, 도덕경을 보면은 이게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개가 뭐냐? 이거 아니면 저거 해야 되는데 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말을 들은 조주 스님의 제자는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 도대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양분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문도 최근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서양적인 사고방식의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모순된 거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좀 더 높은 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 쓸모가 있고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 얘기를 아랍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제목은 100보다 더 높은 숫자가 있습니까? 자, 그림입니다. 어떤 도둑이 요 얘기는 이제 제가 번역한 의시심리학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도둑이 고급 양탄자를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돈으로 바꾸려고 팔러 다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냥이 자기 딴에는 가장 최고로 높은 값입니다. 숫자가 자기 딴에는 가장 센 게, 큰 게 이제 100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100냥 주세요 하고 이제 팔로 다녔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100보다 높은 숫자가 그림에도 있듯이 200, 300, 400 얼마든지 많죠. 이 도둑이 왜 100냥만 주세요 하고 외치고 다녔겠습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숫자가 100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기가 개념적인 한계, 자기가 볼 수 있는 최고점, 그것이 그 이상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100가지밖에는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도둑이 바로 누구냐? 우리 현대의 우리 자신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내 개념의 제한점, 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높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고인 거로 생각하는데, 더 높은 단계에서 보면은 어처구니 없고 우스운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혁신,
패러다임의 혁명, 토마스 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려면은 먼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지 먼저 그거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한계점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우리 마음속의 의식의 내용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제한될 겁니다. 숫자를 100가지밖에 모르면은 이 사람은 100냥을 받으면은 최고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현대 심리학도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학문 다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냐, 혹시 내가 이 패러다임에만 국한돼서 이 세상을 또 나 자신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거를 이제 살핌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게 되겠죠. 뭐 뒤에 요 밑에 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천동설, 지동설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패러다임의 한 가지 예죠. 나를 중심으로 이 우주 전체가 돈다. 또 그게 아니다. 갈릴레오가 주장한 것처럼 지구가 돈다. 그래가지고 지동설을 증명한 게, 예를 들면은 그 스페인 사람이지만 포르투갈에 가서 대서양을 횡단한 콜럼부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지구는 이제 동그랗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응? 계속 가다 보면 천동설에 의하면 낭떠러지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돌다 보니까 다른 지점에 간 거고, 자기들은 맨 처음에 인도를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인디안이라고 불렀죠. 그랬더니 그 나중에 봤더니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아무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관점 또는 패러다임, 이거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파란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뭐든지 다 파란 걸로만 보일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기능적인 고착이다,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죠. 종합적인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 거지. 이럴 때는 패러다임을 좀 더 유연하고 융통성 있고 통합적이고 수용적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걸 믿고 있는지, 그것이 내 관점에 영향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종차별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남녀 평등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자기 밑바닥에 있는 내용, 믿는 내용, 그런 관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암암리의 마음 밑바닥에서 표면적인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안자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적용한다면 각자 자신의 관점, 내 마음 밑바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뭘 중요시하는지, 그런 거, 동양적인 그런 융합적인 생각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지, 이런 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안다면은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 폭넓은 시각을 갖춘 노력, 그것이 이제 이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패러다임 얘기를 왜 하냐? 1971년도에 토마스 콘이 처음 소개한 패러다임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직까지도 중요하고 유효하다는 거죠. 그만큼 동양과 서양의 접근 방식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각 단순히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고 서로 융합시키고 서로 잘 적재적소에 활용하면은 그 효과가 최고도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서양과 동양의 관점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관점은 주로 오른손 문화죠. 오른손. 왜냐하면 오른손은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뇌 구조로 볼 때 좌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좌뇌는 주로 언어와 논리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풍이 걸려서 좌뇌에 어떤 그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말을 못하게 되죠. 또 그리고 이제 우뇌에 터지게 되면은 주로 이제 사람이 언어 논리를 많이 쓰니까 왼쪽 머리가 터지는 수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말을 잘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우반신이 이제 잘 못 쓰게 되겠죠. 우반신 불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분석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근데 동양은 운해적인 것을 많이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홍길동이가 우리 동양은 이제 서양도 그렇지만 옛날 얘기가 굉장히 정신 수련, 정신 훈련하는 데 도움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의식심리학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홍길동전을 이제 그렇게 이와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길동이 이제 처음에 이제 도수를 배우러 무슨 스님한테 갔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3년 동안 뭘 시켰습니까? 3년간 부엌대기만 시켰어요.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나도 공부 안 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운해랑 관련된 겁니다. 운해를 쓰는 거예요. 공부하고 생각하는 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좌뇌죠. 그 운해를 자꾸 연마시키고 운해에 자극을 줌으로써 직관력을 이제 개발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갖췄다고 볼 수 있죠. 옛날에도 검도 도장에 가면은 그냥 청소하고 이런 청결하게 하고 단정하게 앉아 있고 이런 동작 수련을 많이 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운해를 자꾸 자극을 주고 개발해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녀라고 하는 거, 또 우리나라 표현으로 연놈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 왼발 오른발, 우리는 왼발 오른발, 우리는 왼쪽 음적인 거, 운해적인 거를 많이 중요시하는 게 우리 문화 밑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적인 방식, 한 번에 하나씩, 컴퓨터식이죠. 1 더하기 1은 2이다. 2에다가 3을 곱하면 6이다. 이거는 한 번에 하나씩. 근데 총체적인 거는 여러 개의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융합이 돼서 깨달음이 직관력이죠. 그래가지고 영화, 실종 영화, 수사 영화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점쟁이의 직관력, 그것이 굉장히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돼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수용하고 도움이 되겠죠. 또 하여튼 이와 같은 서양은 자꾸 분석하고 쪼개다 보니까 뭐가 발전했어요? 과학이 발전한 거죠. 동양은 이런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이런 운해는 정신수양법, 인간 잠재 능력 개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동양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이 안 됐고, 그 대신 명상법, 정신수련법만 발전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소홀히 하고 같이 평가를 절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학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죠. 과학이 발전은 많이 한 만큼 이제는 동양적인 이런 것이 좀 더 과거의 선조들이 개발해 놓은 방법을 현대에 되살려서,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표현이 온고이지신이라는 표현인데요. 온고이지신. 아이고, 진짜가 빠졌네. 옛날 거를 따뜻하게 데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살려내 가지고, 그래서 이 알지자에다가 새로운 거,
옛날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잘 활용하면은 새로운 거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에 맞는 그런 전통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구태연하다고 볼지 몰라도 여기에 진짜 보석이 있어요. 이 옛날 거를 현대적인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잘 분석하고 그 기법을 잘 적용하면은 우리 현대사회의 현대인들한테 심리적 성숙과 어떤 심신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또 이런 방면의 증거가, 연구 결과가 많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좌뇌와 우뇌 분리, 좌우뇌가 분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거고, 이거를 이제 한글 더빙판, 이거를 이제 3분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 요약부터 설명드리고, 동영상은 이제 쉬지 않고 3분 동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영상 클립을 3분간 봄으로써 그 이해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우 방구를 어떻게 실험했냐면은 이 콘택트 렌즈를 눈에 낍니다. 콘택트 렌즈를 눈에 낀다는 것은 콘택트 렌즈가 눈에 움직이면은 그 눈에 붙은 콘택트 렌즈도 움직이게 되겠죠. 이름으로써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을 응시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 지점을 응시한다.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응시점이다. 그러면 좌측 시야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우뇌라고 하고, 우측 시야에 있는 것은 좌측 시각 눈으로 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은 우리는 뇌분리 환자 또는 또 정상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좌뇌 아니면 우뇌만 우선적으로 이미지를 비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뇌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간질병 환자들한테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좌뇌와 우뇌 사이 그 다리를 뇌랑이라고 합니다. 전화국에 케이블선이 모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수술 칼을 넣어서 잘라낸,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연결이 잘라진, 좌우뇌가 분리된 사람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 예를 들면 나왔습니다. 좌뇌만 이미지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은 좌뇌만 들어가게 하려면은 우측 시야에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를 비춰주면 되죠. 콘택트 렌즈 방향에 이렇게 딱 응시점을 하게 했을 때, 그랬더니 이 그림을 보고 말로 하라고 했더니 이 좌뇌가 이제 언어 기능이 있으니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림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좌뇌는 이런 그림 정보, 언어나 논리를 더 잘하지 그림 같은 거는 이 사람이 인식, 정보 처리를 잘 못한다는 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분리수술의 배경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죠. 좌뇌는 주로 언어를 담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풍 걸리면은 주로 좌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터지게 되고, 거기 터지면은 말을 이제 못하는 거죠. 말 못하는 게 두 종류가 있죠. 발음을 못하는 게 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있고, 아무튼 좀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좌뇌는 언어 기능을 담당하고, 우방구에 중풍이 생기면은 이분들이 바지나 단추를 못 꿰요. 그러니까 시공간 능력이 손상된다. 또는 음악 예술 이런 거가 많이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 논리 이외의 기능들, 그것이 이제 우뇌에 있다고 우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질병 환자가 있어요. 이 간질병 환자한테 왜 우리가 이런 좌우뇌를 분리하는 수술을 했을까요? 이제 옛날에 1950년대에 이런 연구 결과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 아주 유명한 생리심리학자인데,
가자니까 박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좌우의 분리 실험이 굉장히 아주 유명해진 거죠. 간질 발작이라는 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연못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에 파문이 일어나는 거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못에다가 돌멩이 던지면 파문이 쭉 확산되죠. 그런 식으로 뇌의 특정한 곳, 이거를 간질병소라고 하게 되겠죠. 병이 있는 장소. 거기에 이제 갑자기 이제 돌멩이 던져진 것처럼 파문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파문이 그 병소 주변으로 물결처럼 퍼져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온몸으로, 좌뇌, 우뇌로 다 퍼지게 되면은 온몸이 이제 거품을 일고,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쓰러지는, 경련 발작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그 1950년대에는 이 간질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 최선의 치료법은 어떻게 해요? 뇌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뇌랑을 자르라서 확산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병소가 좌뇌에 있다면은 그냥 우방구만 마비되고 끝나는 거죠. 우방구로, 우뇌로 전달이 안 되니까 우반신만 경련 발작을 일으키고 좌반신은 괜찮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치료의 필요성, 치료라기보다도 이제 확산을 막는 방법의 대처법에 불과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좌우뇌가 분리된 사람들이 생겼고, 이 사람들 대상으로 특수하게 설계된 실험을 해봤더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하는 수술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싹 면도기로 깨끗이 깎아가지고 마취시키고, 뇌를 이제 드릴 같은 거로 뚜껑을 따가지고 열고, 그 다음에 칼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전화 신호 연결선 같은, 뇌량이라는 게 량이 다리입니다. 다리.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를 연결짓는 다리라는 뜻이죠. 그 다리를 연결하는 케이블선을 자르는 거. 이거는 웬만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하면은 그 수술하는 장면이 아마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느 한쪽에만 국한되도록,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이런 사람을 우리가 스플리트 브레인, 뇌가 쪼개진 사람, 좌우뇌가 분리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좌뇌와 우뇌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결과가 알려졌고, 이것은 그 당시에 센세이셔널한 그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림이 실험 절차를 다시 도해를 설명드리면은, 이건 제가 번역한 책에 있는 그림을 따온 건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좌측 시야에 있는 것은 우뇌로 가고, 우측 시야에 제시된 것은 좌뇌로 간다는 거.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예를 들면 앞에다가 이것이 이제 가운데가 응시점, 눈을 여기를 딱 응시를 하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좌측 시야, 글자가 HE가 보이죠. 이 HE는 우방구로 이렇게 우방구 후두엽 시각 영역으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HE 글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대신 또 우측 시야에는 글자가 하트라는 글자를 쪼개니까 참 재밌네요. HE하고 아트로 쪼개지네요. 이 우측에 있는 아트라는 글자는 이게 좌뇌로 가가지고 좌뇌가 인식할 수 있는 글자는 아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칼을 넣어서 잘랐기 때문에 이 신호가 여기로 안 가요. 또 이 신호가 또 이쪽으로 안 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못 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또 통로가, 인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통로로 또 시간이 좀 몇 초 지나면은 이게 또 정보가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장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행동 특징, 이것이 결과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좌뇌가 주로 언어 표현하는 능력을 담당하는구나, 우뇌는 말은 못해도 알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이제 보여지기 전에,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요점을 말씀드린 다음에 3분간 쭉 보시는 것이 그 실제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좌측 시각장과 우측 시각장이 교차된다는 거. 가운데를 응시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좌측 응시점에 왼쪽에 어떤 자극을 주면은 이거는 우뇌라고 하고, 이 우뇌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왼쪽 손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뇌에 보여진 거를 우리가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 손으로 짚어보라 할 때 왼손으로 짚어보라고 하면 한결도 잘 우뇌가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 오른쪽에 우뇌에 투영된 이미지는 뇌량이 절단됐기 때문에 반대쪽 좌뇌로 곧바로는 못 갑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른 인체가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만 보여주고 물어보면은 오른쪽 말하자면 오른쪽 시야에만 보여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좌뇌로 가게 되겠죠. 좌뇌로 가면은 좌뇌에는 보여준 게 없죠. 그러면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은 저기 우방구에만 이미지가 투영되도록 하면은 좌방구에는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좌뇌에는 자기는 본 게 없으니까 말로는 없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왼손으로 뭐 짚어보라 하면은 짚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에 따로 노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은 뇌량 이외에 손상되지 않은 다른 통로 통해서 전해지고 그것을 이제 동영상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비디오 클립 내용을 보면은 냄비 그림을 보여주고 물어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시 이제 처음에 하나 둘 셋 오른손으로 하게 합니다. 오른손으로 이제 그림을 하나 둘 셋 넷 짚으면서 말로 시키면은 오른손은 이제 좌뇌에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 중에서 내가 저기 왼쪽에는 가게 하질 않고 오른쪽 뇌에만 전달되게 하면서 하는데 왼쪽으로 왼손으로 이제 하게 하면은 그걸 맞추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왼손으로 연결된 우뇌에는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은 그거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저기 오른쪽과 연결되는 손은 왼손인데 왼손으로 할 때는 그걸 잘 저기 내가 보여준 게 뭐냐 왼손으로 찍으라고 하면은 못 찍고 헤매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좌뇌는 언어 표현을 하고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결과 시사점이 뭐냐. 만약에 어릴 적에 좌방구를 다치면은 그 어린이는 어린아이 다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언어 능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의문점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논의점을 좀 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건 다른 데 있는 연구 결과를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비디오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비디오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통속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얘기를 연구 결과, 관찰 결과를 소개하면은 어릴 때는 모든 게 유연한 거죠. 그 어느 한쪽이 다치면은 남아있는 기능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방구를 다치면은 우뇌가 언어 능력을 많이 그거를 이제 떠맡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른의 경우에는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좌뇌를 다치면은 언어 능력이 그냥 그것이 우뇌가 떠맡을 수가 없고 회복이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좌우뇌의 기능이 다르다, 전문적으로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국제화라고 합니다.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각기 좀 치우쳐져 있는, 전담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릴 적에는 이런 것이 이렇지 않다가 나중에 자꾸 반복되면서 그렇게 굳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성인이 되어서 사고방식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왼손을 쓰면은 굉장히 좀 옛날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유교 문화에서는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른들 앞에서 왼손을 쓰는 거, 이거는 아주 불경죄죠. 그래가지고 아마 때려서라도 왼손을 못 쓰게 했죠. 근데 미국은 보니까 대략 왼손잡이가 그 억압을 안 해서 그런지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좀 이런 미국의 결과로 보면은 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나라도 왼손잡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억압을 해서 왼손잡이가 거의 없죠. 이렇게 우리도 너무 이런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패러다임에 의해서 왼손을 사용을 많이 억압을 했고, 이렇게 이제 오른손을 의도적으로 많이 쓰게 하면은 그 사람의 의식 구조는 아무래도 언어와 논리가 더 많이 지배되는 그런 구조가 우세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좌우뇌 분리 실험 결과가 우리가 언어 기능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지는 것이냐, 사고를 당했을 때 유연하게 회복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거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이 좌우뇌가 국제화됨으로써 우리 사고의 유연성, 특정한 방향, 특히 우뇌의 기능을 억압하는 정도가 많이 우세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우리 융합적인 사고가 많이 발전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함축성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오른손만 쓰기 때문에 왼손은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왼손을 잘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좌뇌만 개발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우뇌를 개발해야 이제 뭔가 서로 조화가 되고 통합 발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뇌를 개발하려면은 우뇌에 자극을 줘야죠. 우뇌에 연결된 게 왼손이기 때문에 왼손을 많이 쓰면은 우리가 우뇌가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피아니스트들은 근데 머리가 좋고 건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피아니스트들은 10손가락을 쓰는 거거든요. 그 자극을 이제 좌뇌, 우뇌 자극을 충분히 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개발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안 쓰는 걸 많이 써줘야 되고 모든 데에 자극을 충분히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뇌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오른손 감각, 그러니까 왼손 감각을 더 발전시키고 왼손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체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옛날에 유가와 히데키라는 분이 하도 우뇌를 개발하는 그런 주제의 책을 쓴 거를 봤어요. 그거 보면은 전부 다 체조를 통해서 우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이거 시범 보일 수가 없고 이거 프로그램상 좌우 대칭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거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한 손을 어깨 위에서 예를 들어 오른손을 어깨 위로 올려서 등 뒤로 뻗치시고 또 왼손을 허리 뒤로 해서 그 양손이 한번 잡아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또 그리고 이거를 자세를 바꿔서 이제는 한 번은 반대로 왼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이제는 오른손을 등 뒤로 해서 한번 잡아보세요. 아마 상당수 분들이 오른손을 위로 올려서 어깨 위로 하는 건 잘 되고 왼손으로 하는 건 좀 어색하고 어설프고 잘 안 될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오른손
오른손은 잘 써서 유연하고 잘 되는 것이고 왼손은 잘 안 써서 잘 발달이 안 된 겁니다. 이런 차이가 큰 사람일수록 우리는 좌우 불균형, 신체 자세의 좌우 불균형도 단순히 정신적인 그런 불균형과도 관련되는 것이고 이것도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치우쳐 있으면은 좌우 균형이 이제 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거는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상태의 발전이 안 된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테스트, 좌우 대칭 동작을 해봄으로써 내가 너무 오른손에 편향되게 그쪽만 많이 썼고 왼손은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런 거를 만약 깨달으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운에 자극을 주고 운의 능력을 키울 것이 필요성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안 쓰는 걸 써야죠. 그래서 왼손을 갖다가 좀 어색한 부분을 자꾸 체조를 하고 활용하고 움직이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균형을 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른손으로만 글씨 쓰는 거 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거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떤 좌우 균형 스트레칭 체조를 통해서 좌우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방법은 적극적인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휴식이라는 것을 단순한 소극적인 휴식과 적극적인 휴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안 하고 어떤 오른손을 많이 쓴 다음에 오른손을 푹 쉬는 그거는 소극적인 휴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오른손을 써서 내가 필요하면은 이제 왼손으로 활동하는 거죠. 이것을 적극적인 휴식이라 하고 이것이 좌우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니까 더 효과적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은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수학을 공부하다가 그냥 수학이 순 논리 아닙니까? 그냥 그게 잘 안 풀려가고 이제 답답해지고 막힐 때가 있어요. 피곤하다 보면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제 이 수학책 덮고 영어 공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면 아마 영어가 괜찮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학은 논리적인 거였거든.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다 보면은 잔해만 뱅글뱅글 돌렸을 거예요. 운에는 좀 비교적 쓸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영어라는 것은 굉장히 언어적인, 즉 감각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수학만큼은 논리성이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왠지 그만큼 이제 운해가 많이 가동될 겁니다. 이렇게 안 쓰던 것을 쓰게 되면은 피로도 풀리고 그것도 또 개발되고 그런 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대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과 감성. 그죠? 이성은 주로 자뇌가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고 논리로 이제 표현되겠고요. 운해는 주로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이 두 가지가 골고루 조화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인간적인 성숙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고민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디오 적인 면을 담당합니다. 오른쪽 반구는 모양과 공간의 개념의 원천인데 전체적인 면을 담당합니다. 두 반구의 뇌 기능을 분리시킨 환자에 대해 그러한 연구를 할 기회가 간혹 생깁니다. 심한 간질병 환자를 치료할 때입니다. 콘택트 렌즈를 꼈으니까 눈을 깜빡이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조그만 튜브를 끼겠어요. 왼쪽 눈을 가린 상태에서 오른쪽 눈으로 본 것들은 수술로 영향받지 않은 통로를 통해 양쪽 뇌반구로 전달됩니다.
이 여자는 그림을 알아보는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리켜 보십시오. 아기를 아는 여자인데요. 예, 어린애가 블럭 같은 것을 쌓고 있고요. 예, 맞아요. 한 여자가 양치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하죠? 뭐 하고 있죠? 커피 마시고 있어요. 예. 애들이 씨름하는데요. 아, 이제 잠깐 이걸 치우고 양쪽을 가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로 됐어요? 지금 특수 렌스를 환자에게 부착시켜 눈에 보이는 정보가 왼쪽 뇌반구로 못 가게 차단했습니다. 왼쪽 뇌는 통상적으로 언어를 담당합니다. 왼손으로 4개의 그림을 가리켜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이제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는지 말해봐요. 왼쪽 눈의 시야를 통해 그림이 보이도록 했기 때문에 오른쪽 뇌에만 전달이 됩니다. 뭐가 보입니까? 옥수수를 가리켜 보세요. 네? 옥수수를 가리켜 봐요. 이거요? 네, 맞습니다. 네. 뭘 담은 남비를 가리킬 수 있습니까? 남비요. 남비입니까? 아니요. 그럼 남비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네, 좋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뭐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맞아요. 장난감인가요? 먹는 건가요? 먹는 거요. 먹는 거죠. 디저트로 먹는 것입니까? 네, 디저트예요. 그럼 이게 뭐죠? 파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오른쪽 뇌로 얼마나 단어들을 아는지 보죠. 제가 말을 하면은 맞는 그림을 가리키세요. 알았죠? 네. 자동차를 가리켜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림을 가리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무슨 그림이죠? 뭐죠? 힌트 좀 주세요. 다시 그림 4개를 가리켜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소를 가리켜 보세요. 이거요. 네, 잘했어요. 그녀는 알고 있으면서도 말로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 오른쪽 뇌는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이델에 의하면 뇌 양쪽 반구는 모두 대부분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어렸을 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됐다고 합니다. 자이델의 발견은 왼쪽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이 오랫동안 언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던 오른쪽 반구의 언어 능력을 사용하여 언어 능력을 상당히 복구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듣기보다 읽는 것이 더 힘들죠? 확실히 그래요.